하나둘 하나둘. 자, 다시 또 이렇게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죠. 어제 뭐 정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수업 끝나고 가는데 야 첩퍽 그냥 다리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밝은 햇살이 맞아주는 것 같아서 야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가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렇게 날씨가 변하듯이 여러분들도 지난 목요일 날 수업이 좀 어려웠다면 이번 수업은 좀 맑은 날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잘 들어가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언어와 국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었을 텐데 언어와 국어 파트. 자,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하기야 뭐 동영상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게 육광체가 될 테니까 아마 일강을 떠올리기가 좀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처럼 언어와 대해서는 언어의 개념과 그다음에 특성, 기능까지 기억이 들어오고 했죠. 그래서 자사역분 개축, 감사표, 미정 기억납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사는 자 소위 그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언어 위반, 사고 위반에 대해서 얘기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와 관련돼서 국어의 개념,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국공용표, 고예안, 그렇죠? 그래서 국어의 체계는 고유, 외려, 한자가 있다. 더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 중에서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고유어만이 묶인 것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고유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책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고외한 시작. 고해한 자 그렇죠. 이 밖에 잠오삼 상감 높이 외친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국어의 특징에 있어서는 그게 세 가지 분류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음운상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어휘상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상, 문법상 특징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상 특징, 국어의 특징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국어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국어의 의문상 특징이 아닌 것은 국어의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은 뭐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상 특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잠오삼 생각나죠? 자음에 관한 것, 모음에 관한 것 또는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의 특징? 의문상 특징이다. 특히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말은 에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를 갖는 것을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했죠. 이러한 삼지적 상관속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음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어감의 변화, 의미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 어휘상 특징에 있어서 기억해 둘 것은 상건, 높이, 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는데 상징어가 발달됐다든가 감각어가 발달됐다든가 그러죠. 그다음에 높임말 이게 대체적으로 외려나 친조어가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의 특징? 어휘상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더러는 이렇게 압축 문자를 통해서 이 기억해 두는 것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 회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오삼 상감 높이 됐죠? 외친다. 이 밖에 이제 문첨주소 숲이 높다. 그래서 문법상 특징 또는 문장상 특징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국어는 조사나 어미라는 문법 형태수가 발달됐던 첨가어적 성질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또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듣는 사람을 끝까지 잡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어와 서술어 간에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장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밖에 소식어는 피소식어, 즉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 앞에 온다. 그래서 소식어 플러스 피, 소식어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따라서 문첨주소 숲이 높다라고 했죠. 높임법이 발달했다. 따라서 주상객 높임 관련돼서는 특히 뭐 주체 높임이랄지 상대 높임이랄지 객체 높임 따라서 주상객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 이 밖에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특징을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각각 의문론에서 형태론에서 문장론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국어의 특징은 자동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어찌됐든 일단 암기할 사항은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암기할 사항 암기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 뼈대가 될 수 있는 게 자무삼, 상감 높이 외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어 순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겠죠. 순화에는 순정미가 있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순정미. 그래서 순화, 정화, 미화. 그래서 순화 속에는 정화가 있고 미화가 있는데 정화라는 것은 외래어를 순수 우리말 즉 고유어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정화라고 얘기하고 이밖에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그다음에 음비속어 있죠? 은어나 비어 속어를 표준어로 음비속표 표준어로 바꾸는 것을 미화라고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 좀 시험 문제 그래도 한 번씩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재 속에 수록되어 있는 것 중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것도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줬어 안 했어요? 했었죠?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 그런 정도. 요즘에 와서는 북한 말이다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일본 말을 순화했을 때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말은 잘 요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행정용어가 특히 우리 행정용어 속에는 법률 용어나 행정용어 속에는 뭐가 더 많이 담겨져서 일본의 그런 한자, 옛날에 그 일본식 한자가 많이 섞여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어와 국어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문론에 들어가서 의문론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알아두라고 했죠? 세 가지를 알아두라고 했죠. 첫 번째 의문에 있어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 단위. 두 번째 체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아마 단위에 대한 이야기, 체계에 대한 얘기까지 했던가요? 자음체계, 모음체계 지난번에 했던가요? 양치, 경어로, 파파마, 비유 안 했던가요? 지난번에 안 했던가? 우리가 지난번에 의문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 설명했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자음에 대한 이야기, 모음에 관한 것, 소리의 길이에 관련 것들과 같은 의문의 단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자, 의문이란 게 뭐였어요? 의문이란 자, 아니 의문의 개념, 의문의 종류가 아니라 의문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보편적인 소리값을 갖는 것이라고 했지.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이와 같은 의문적 개념에 부합되는 의문의 기능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언어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억양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자모, 기록, 시작. 자모, 기록. 따라서 의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소위 종류에는 자음이 있다, 모음이 있다, 소리의 길이가 있다, 그 다음에 억양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울 때 너무나 쉽게 외울 수 있죠? 자모, 기록, 시작. 자모, 기록. 체의 변소, 자모, 기록. 너무 쉽죠? 체의 변소, 자모, 기록. 이렇게 해서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가 의문이고 거기에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은 좀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최소 의미 단위다 OX, 최소 의미 단위다 OX, X 최소 의미 단위가 아니라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죠. 최소 의미 단위는 다음에 배우게 될 형태소가 최소 의미 단위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운과 음절까지는 무슨 단위다? 소리 단위라는 사실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고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압축 문자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쏠쏠한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의문의 단위까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의 길이도 설명했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다고 했죠. 길게 내는 소리, 짧게 내는 소리에 대해서 이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말이 말을 한다 할 때 어떤 말이 길어요? 사람 말이 길어요? 타는 말이 길어요? 타는 말이 길어요? 사는 말이 길죠.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 그럼 여러분들 좀 배웠던 내용들인데 자, 거기 62페이지 교재 62페이지 62페이지 보면 국어의 뭐에 대해서 나온다? 음은 체계에 대해서 나온다. 자, 어머니 체계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언급합시다. 음운으로 단위에서는 음운이 있고 그다음 음절이 있었지.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단이라고 했는데 음절의 핵은 뭐예요? 음절 핵, 모핵,
그래서 대체로 모음이 음절의 핵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우리 국어는 각각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X. 모음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자음을 뭐라고 해서 항상 모음에 닿아야만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닷소리. 생각나죠?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소리? 홀소리. 이렇게 해서 닷소리와 뭘로 얘기할 수 있다? 홀소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국어의 의문체계 지난번에 62페이지. 자,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지난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의문 체계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다?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다. 또는 문장상에서 언어적 맥락 속에서 억양을 통해서 결국 뜻을 변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다? 억양까지 포함한다면 자모, 기력이 된다. 여기서는 그냥 억양은 빼놨어요. 일단 자음과 모음과 뭘 가지고 얘기한다?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이해할 것이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그 음이라는 것은 최소 음이 변별 소리 단위로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분절 음운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절 음운,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분절 음운. 그때 분절 음운에 속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 밖에 비분절 음운은 나눌 수 없는 뭐 소리의 길이랄지 색이랄지 억양이랄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비분절 음이라고 했다. 그럴 때 그 비분절 음운을 다른 말로 운소라고 얘기하고 분절 음운을 결국 음소라고 해서 그 분절 음운인 음소의 음자와 비분절 음운을 달리 운소라고 한다. 운소의 운자를 따서 운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절 음운은 우리가 소위 자음과 모음을 이루어졌는데 그 분절 음운을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 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비분절 음운, 소리의 색이 또는 소리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억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대체적으로 운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소의 운자를 따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죠? 운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음이라는 것은 음소와 운소를 합친 말이다. 그렇게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그 두 번째 변이음의 밑줄자 변이음.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변이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기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억. 이 기억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어의 기억은 딱 하나뿐이 없죠. 우리 국어의 자음 몇 개 있죠? 국어의 자음 여러분 알다시피 19개가 있죠. 19개. 그래서 한번 해볼까? 기억, 리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지읒, 치읒, 키읒, 티귿, 피읒, 히읗.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변소리 관련돼서 쌍기역이 있다, 쌍디귿이 있다, 쌍비읍이 있다, 쌍시옷이 있다, 쌍지읒. 이렇게 5개를 합치니까 전체 몇 개? 19개가 된다. 따라서 이것이 의문이에요.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하는 거죠. 모음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아이고. 첫 번부터. 자, 모음 관련해서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를 더하면 저같이 예, 왜, 와, 그 다음에 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왜, 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의. 전체 합쳐면 몇 개가 되겠어요? 요거 빨리 세면 알겠지만 21개가 돼요. 몇 개? 21개. 21개에다 19개 합쳐 몇 개? 40개.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의문은 몇 개다? 40 의문체계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피읍이다. 2번 피읍이다. 3번 쌍비읍이다. 뭐 4번 와다. 5번에 하나 할까요? 5번에 니은짓이다. 다음 주 우리 국어에서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되지 않는 건 몇 번? 하나의 의문이 아닌 것은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 니은짓은 2개의 의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40개만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국어의 기억은 딱 하나뿐이 없죠. 그렇다면 이때의 기억과 이때의 기억은 동일 의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때의 기억과 이때의 기억은 동일 의문이다. OX. O라고 할 수 있죠. 동일 의문이죠. 동일 의문인데 이때 우리가 음성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초성에 나오는 기억은 성대를 울리고 나오지 않는다 해서 무성음 K라고 해요. 무성음 K로 발음되는데 이때의 기억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유성어만 돼가지고 성들이 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로 발음합니다. 자, 어때요? 동일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K 무성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Z로 유성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변이음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동일 의문이 언어적 환경에 따라서 또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달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했지? 변이음. 그래서 이 변이음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동일 의문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과 이것은 동일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이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끔은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최소 대립상이다, 뭐 최대 대립상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밑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이 있어요. 여기서 대립할 수 있는 게 뭐죠? 뭐가 대립해요? 초소는 대립하지 않았지. 그런데 모음이 대립했죠. 모음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돼? 하나의 모음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소리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졌지.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그래. 알겠지? 하나가 대립함으로써 소리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손에 대해서 한다면 손이 있다. 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는 뭐에 닿지? 중성도 달라졌죠. 받침도 달라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 달라졌다면 뭐가 될까? 만약에 밥이 됐다면 다 달라졌죠. 그걸 최대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가 달라졌고, 이거는 두 개가 달라졌고, 이거는 완전 세 개가 달라졌지. 그럼 4문제,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오지. 단어들의 짝 가운데 최대 대립상을 찾아라. 그러면 초성도 달라지고, 중성도 달라지고, 정성도 달라진 걸 찾는 문제다라는 거. 최소 대립상은 하나만 대립하는 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런 용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끔 선지에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단어의 짝은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다. 두 단어의 짝은 최대 대립상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모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모음. 자, 모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음절의 해결을 이루는 것이 모음이라고 했죠. 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음절이 되기 위해서, 즉 소리가 되기 위해서, 소리의 마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모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음절수와 모음수는 비례한다. OX. 음절수와 모음수는 비례한다. OX. O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음을 어미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장애를 받고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모음을 우리는 비장애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음의 어떤 분류 기준을 통해서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단모음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지? 이중 모음이 있다. 잘 알아둬야 돼. 다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모음을 발음할 때 결국 소리가 장애를 받고 나온다. OX, X 비장애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음은 소리의 핵을 이룬다. OX. 모음은 소리 핵을 이룬다. OX. O라고 했지.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가 있다. 가를 우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눴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기억 한번 읽어봐. 다 같이. 기억. 이거 읽어봐. 읽을 수 없다고 했잖아.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고 했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이것의 이름이죠. 이름. 이것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읽어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가감이 어떻게 돼요? 침묵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음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게 모음은 그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단모음과 그다음 뭐가 있다지?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단모음은 자,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갖다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모음의 종류 가운데 우리가 단모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나누는 기준. 이거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 자,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단모음은 혀의 위치, 발음할 때 혀의 위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입 모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딱 몇 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교재도 알다시피 거기 있죠. 표 있죠. 몇 개입니까? 빨리 세본다면 앞에 5개, 뒤에 5개, 10개가 되겠죠. 10개. 따라서 오늘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은 10개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밖에 이중모음은 그 나머지겠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모음 총 몇 개였지? 21개지. 그러니까 10개 빼면 몇 개 되겠어? 11개. 따라서 이중모음 몇 개다? 11개인데 이 이중모음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서 반모음이죠. 이 자리에서 소리 나는 것. 두 번째, W, 오나 우에서 시작되는 것. 세 번째, 의에서 시작되는 것. 거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특히 이에서 시작되는 이중모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야, 여, 요, 유, 예, 예. 6개가 있지? 6개. 아예 숫자를 걷다가 가로 열고 써놓는 도 괜찮겠지? 6개라고. 그 다음에 오나 우에서 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지. 와, 왜, 워, 왜. 4가지. 의에서 시작되는 몇 가지가 있다? 1가지가 있지. 따라서 6개, 4개, 1개 합쳐 몇 개? 11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중모음 몇 개? 11개. 그래서 시문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다음 중에서 오, 우 자리에서 나는 이중모음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나는 이중모음이 아닌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뭘 가지고 변한다?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면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면 이중모음,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내볼까요? 자, 아 해봐. 아 해봐. 시작. 아, 한번 입이 딱 정해지면, 모양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죠? 혀도 움직이지 않잖아. 이걸 단모음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와를 해볼까? 와, 시작. 와, 와. 변해 안 변해요? 입모양도 변하고 혀의 위치도 변한단 말이야.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국어에서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모음. 반모음의 비율 쫙 해놓을까? 이중모음의 선행모음이며 일반 모음보다 짧게 발음되어 자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의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반자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모음적 성질과 자음적 성질을 다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나 반자음이라고 해도 틀린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주목해봐. 야가 있죠? 이 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시작돼서 아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 시작. 야 하는 거죠.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것이 야야. 그러면 여기 이때의 이는 단순한 이가 아니라 뭐다? 반모음이라는 거야. 알겠죠? 온전히 이가 소리값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아? 여기 아예 묻혀버리죠. 이야, 이야. 우리가 이, 아, 이게 아니죠. 이야. 이렇게 돼서 이가 아예 묻혀버리죠.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모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이중모음은 뭐가 포함된 말이다? 반모음이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다 써놔요. 이중모음은 뭐가 포함된 말이다? 반모음이 포함된 말이다. 또는 반자음이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옆에 다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옆에 아주 써놔라고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죠? 교재 63페이지 보면 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 거기다 써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중모음은 뭐가 포함된 거? 반모음이 포함된 말을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나 적어놓을까? 뭘 적어놓냐면 이렇게 쓰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중에서 이중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러는 발음할 때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걸 찾아라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고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수라는 단어. 자, 이 고수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OX? X죠. 왜냐하면 O나 U는 다 단모음이죠.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죠? 거르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는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는 이중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자, 맞습니까? X죠. 왜? 왜도 단모음이었죠. 생각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드릴 수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을 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좋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쉽게 외웠던 가운데 하나가 이, 예, 예, 위, 왜,
그다음에 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좀 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런 말, 약간 뭐 과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키, 위, 크, 분, 세, 네, 코, 봉, 예, 사 이렇게 외우니까 실수함이 없더라고요. 키, 크군, 세, 네, 그, 봉, 예, 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일가게 갔어. 그랬더니 키위를 사러 갔어. 키위가 크군. 먹음직스러워 생겼어. 이걸 살까? 그랬더니 그 옆에 체내 거북이라는 거봉이 있네. 야, 그것이 더 탐스럽게 생겼어.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 아내에게 예, 사. 했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자, 시작. 키, 크군, 세네개봉, 예사. 정리됐죠? 따라서 이 앞에 부분, 이게 단모이잖아요. 단모,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 이 앞에 부분은 혀의 앞뒤에 따라서 모음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설모음, 무슨 모음? 앞에 부분을 전설모음. 자, 이것은 혀 뒤에서 난다. 뒤에 5개를 후설모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위로 갈수록 무슨 모음 다 같이? 혀의 위치가 입천장으로 닿게 됩니다. 따라서 혀가 입천장으로 닿게 되니까 그만큼 위로 갈수록 고모음, 위로 갈수록 고모음이고 중간이 중모음이 되겠죠. 밑으로 가면 뭐가 다? 혀가 아래 턱에 붙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모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중저. 고중저는 뭘 가지고 얘기해? 혀의 높낮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고중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구나 또한 이 4가지가 있죠.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둥그러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입 모양이 둥그러진다 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다? 다 같이? 원순, 입술 순자에 둥글 원자 써서 원순모음. 따라서 입 발음할 때 입술이 둥그러진다. 그래서 위, 네, 그 다음 뭐가 있다? 구, 봉이 있죠? 군봉.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원순모음에는 외, 위, 우, 오가 있다는 사실. 이 나머지는 무슨 모음이겠어? 입술이 평평하다 해서 평순모음. 무슨 모음? 평순. 이렇게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단모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와 같이 크게 3가지로 혀의 결국 앞뒤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눌 수 있고,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과 평순으로 나눌 수 있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눈다. 따라서 모음을 분리하는 기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 번째 시작.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 알겠죠?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심화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할까요? 심화. 요즘에 이제 고전문법이 좀 덜 나오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2, 3년 전만 해도 고전문법이 또한 파란을 일으켜서 우리 책에도 역시 이제 부록편에 고전문법을 넣어놨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다 하나 써놔요. 단모음 체계의 변천. 단모음 체계의 변천이다. 이렇게 해서 써놓는다면 거기에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단모음 체계의 변천. 자, 이렇게 해서 단모음 체계 변천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15세기 때의 단모음, 그 다음에 19세기 때의 단모음, 그 다음에 20세기 때의 단모음. 따라서 단모음과 관련돼서 체계가 변천이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 아니야. 변천은 통시적인 개념, 변동은 공시적인 개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따라서 15세기 당시에 단모음 몇 개 있느냐? 7개였어요, 7개. 15세기 때는 7개.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단모음 숫자는 7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7개가 뭐냐? 아, 으, 이, 아, 우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 때는 몇 개가 되느냐면 8개가 돼요. 자, 특히 이 아래 아의 음가의 상실과 더불어서 소설 후기에 가면 거의 형체만 살아있을 뿐 음가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죠. 따라서 아래아를 제외한 이거 아래아라고 그래. 아래아. 왜 아래아라고 그래? 아래 붙이기 때문에 아래아라고 그래. 그래서 읽을 때 그냥 보통 어떻게 읽어? 여러분들 그냥 가 하면 돼. 알겠지? 아와 오의 중간 음이라고 하지만 어려워. 그래서 그냥 카라고 여러분 발음한다. 따라서 아래 붙인다 해서 이름하여 아래아.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자, 아래아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 오, 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몇 개입니까? 8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현대국에서 8시, 현대국은 10개죠. 10개 있죠 여기? 10개. 현대국 10개. 그래서 이, 아, 우, 왜, 위. 따라서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추가됐다?
외와 위가 추가됐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지방직 신문제에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예, 예, 외, 위는 현대 국어에 와서 단모화됐다. OX. 예, 예, 외, 위는 현대 국어에 와서 단모화됐다. OX. 안 되죠. 예와 얘는 근대 국어에서 단모화됐고 외와 위가 현대 국어에서 단모화됐으니까 살짝 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 가운데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 예, 외, 위는 현대국에서는 단몸으로 취급되는데 현대국에서는 단몸으로 취급되지만 15세기 당시에는 단몸이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15세기 당시에는 이중몸이었다. OX? O라고 해야지. 알겠지? 15세기 당시에는 단몸이 7개 표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뭐였다? 그러면 7개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이중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것들은 15세기 당시에는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한번 나왔죠. 예, 예, 왜 위는 중세 국어에 비해서 현대 국어에 와서 음가가 변화되었다. OX. 예, 예, 왜 위는 중세 국어에 비해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음가가 변화되었다. OX. 변화되죠. 왜? 이거는 변화, 즉 변화의 대상. 음가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중몸이었던 것이 단몸 됐으니까. 정리됐나요? 자,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적어도 예, 왜 위는 중세국어 때 뭐였다? 이중모음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현대국어에서는 뭘로 다루고 있다? 단모음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결국 음가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정리됐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화돼서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모음의 변천 과정도 추가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모음에 대한 이야기. 자, 모음은 대체적으로 보면 소위 장애를 받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장애음을 하면서 음절의 핵, 반드시 소리의 핵이 된다는 점에서 모자 쓸 때 그 모자는 어미 모자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모음은 크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뭘 얘기했다?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개, 전체 21개가 있다. 단모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외우는 방식, 키읔은 세네 교봉, 예사 외워두면서 그게 분류상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첫 번째,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과 후설, 혀의 높이 또는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알겠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나와서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에서 중모음을 갖다 포함하고 중모음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라. 됐습니까? 저모음을 포함하는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도 어렵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런 자음체계도 모음체계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을 보면 덜 나오겠으나 그러나 원리적인 것 또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그와 같은 문제가 언급이 됐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계는 외워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3페이지로 가서 이제 자음에 대한 거. 자음할 때 자자가 무슨 자자? 아들 자자 썼죠. 그러니까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 무관이나 입안에서 뭐한다?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따라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다. 따라서 자음은 장애음이다. 무슨 음? 장애음. 자, 장애음이면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고 몸에 닿아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닷소리. 닷소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음이자 무슨 소리다 닿지? 닷소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자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 또는 뭐에 따라서 조음 방법에 따라서 거기다 하나 표 줄을 하나 그어놔요. 거기에 조음 위치, 조음 방법, 특히 뭐 소리의 성질. 그래서 구분해 줄까? 대각선 하나 더 그어놓으면 더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보면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성질이 있는데 그 소리의 성질과 조음 방법을 구획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게 자음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네. 첫 번째, 조음 위치입니다. 자, 조음 위치는 소리 내는 자리라 볼 수 있겠죠. 소리 내는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한다. 그랬을 때 대체로 두 입술, 윗잇몸, 혓바닥, 혀뒤, 목청이라는 자리가 설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림을 좀 그 목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게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뭐가 나왔지? 입술이죠, 입술. 입술. 이 두 입술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코도 그렇죠. 자, 두 입술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뭐가 나왔지? 이것을 양순음이라 그래. 두 입술 소리 양순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가 있고 여기 잇몸이 있죠. 잇몸. 혀끝이 이 잇몸에 닿고 나오는 소리. 이 잇몸을 뭐라고 하냐? 잇몸을 치조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치조. 거기 있습니까? 치조라고 돼 있죠? 치조 돼 있잖아. 치조. 자, 이 치조음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혀끝 소리. 무슨 소리? 혀끝 소리. 그다 써놔. 혀끝 소리. 또 어떤 사람은 혀끝이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치조음을 설단음이다 그래. 무슨 음? 설단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치조다. 혀끝 소리다. 혀끝 소리를 다른 말로 치조라고 하기도 하고 설단. 혀설자에다 끝단자 써서 혀끝 소리. 설단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입천장. 자, 입천장을 한번 만져볼까? 혀끝으로 만져봐봐. 만져보면 딱딱하죠? 입을 덮고 있는 딱딱한 것을 뭐라고 하냐? 딱딱하다. 입을 덮어둔 딱딱해. 딱딱할 경. 그래서 경국의. 시작. 그래서 입천장을 뭐라고 하냐면 경국의음이라고 해요. 경국의음. 경국에다. 자, 입천장을 지나서 목구멍 쪽으로 밀어봐. 혀를. 그러면 부드러운 부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부드럽게 덮고 있는, 부드럽게 입을 덮고 있다 해서 연국에라고 해요. 연국에. 이쪽 부분이죠. 연국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끝에죠. 후, 목구멍 소리. 이렇게 해서 소리 내는 자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양치, 경연, 후로 나눌 수 있다. 양수음, 두 입술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치조음, 혀끝 소리 또는 설다음이라고 할 수 있죠. 경국의음, 이 경국의를 뭐라고 하냐면 센 입천장 소리. 시작.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센 입천장. 이때 경국의를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 또는 이 연국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림 입천장 소리. 여림 입천장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림 입천장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또는 여림 입천장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후음을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또는 목구멍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소리 내는 자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크게 5가지. 시작. 앞자만 따서 외운다. 양치 경연호. 시작. 양치 경연호. 이렇게 외워야 양치 경연호.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일단 그 밑에 참고해봐.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죠. 그다음 박스 처리하든지 주기호 표시해놓지. 첫 번째, 파열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했지? 파열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센스 있게 책을 가꾼다면 그쪽을 박스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어. 박스로 처리하면 좀 더 돋보이겠죠. 두 번째, 파찰음부터 먼저 보면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는 소리다 있지? 파찰. 다시 말해서 그다 써놔. 옆에다 써놓기 바랍니다. 파찰음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은 파열음으로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것. 다 같이 시작. 파열음으로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 파찰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열음으로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파찰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찰음이고, 그 다음에 입안을 좁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마찰음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마찰음. 정리해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겠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입안을 좁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내는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알겠지? 그렇게 나온다. 근데 요거 하는 문제 63페이지 날개단을 보자. 날개단 63페이지 날개단 63페이지 날개단 보면 문제 나오지. 그 문제 보면 뭐라 나와서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해 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거 나왔죠. 이게. 그럼 마찰하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대표적인 마찰하면 시옷, 쌍시옷, 히읗이 마찰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히읗이 포함되고 있지 않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지. 개나리는 없죠? 이런 식의 문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없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런 점에서 기억해둬라. 이건 다 거기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이게 기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날개단에 있는 것이 다 뭐다? 기출 문제다. 따라서 날개단 속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기출 문제로서 여러분들의 내용,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연계돼서 시험에 나왔을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옆에 날개단에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록해놨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비음입니다.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 내는 소리.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전공성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 옛날에 보니까 관련돼서 말이지,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 대체로 뭐 수어 통역사랄지 아니면 다문화 과정을 갖다가 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강사, 그런 자격증 관련돼서 시험 보는 것이 있거든. 그걸 보니까 그런 전공성 있는 내용이 나왔더라고.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비음을 낼 때 사람의 조음 기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더라고. 조음 기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뭐냐? 허파에서 난 공기가 그 공기가 입안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뭐에 걸리냐면 목젖이 내려오니까 목젖에 걸려서 그 공기가 코로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때 내는 소리가 뭐다 나왔지? 비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다면 비음을 낼 때 가장 작동하고 있는 기관이 뭐다? 목젖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젖이 내려와서 그 목젖에 공기가 부딪혀서 그 입안으로 공기가 나오지 못하고 콧구멍으로 공기가 나오면 내는 소리, 이것을 비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과거에 울산지방대수협에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에서 코감기 걸릴 때 발음하기 곤란한 음으로 쫙 지어진. 그렇다면 뭘 찾는 문제? 비음을 찾는 문제다. 비음은 코 막히면 발음을 잘 낼 수 없죠. 이래야 뭐 요즘에 상당히 인기 있는 가수요. 이제 뭐 대체적으로 뭐 이름 없는 가수가 됐습니다만은 어머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있어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있지. 그 어머나가 뭐야? 대표적인 비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음, 미음, 니은, 어머나, 알겠죠? 이렇게 물론 어머나 할 때 초성이 나오는 이음은 비음은 아닙니다. 받침이 나왔을 때가 비음이죠. 어머나, 어머나 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뭐다? 비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입안에 기류가 약간의 장애는 받으나 충분한 마찰이나 폐쇄가 없이 흘러나오며 바람한 소리 있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봅시다. 뭐냐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는 소리. 알겠어요? 다들 시작.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는 소리.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는 소리를 갖다 뭐라고 한다? 유음. 그래서 흐를 유자에 소리 음자 해서 유음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여튼 모음 체계, 자음 체계는 국어에 의해서 기본이야. 알겠어요? 이걸 반드시 숙지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외운다. 자음 체계란 양치 경연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 문자를 통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줬는데 안 줬나? 여러분들 아직 복사해서 안 줬어요? 내가 한번 말해봐서 내가 보냈거든 메일로. 근데 아직 못 본 모양이에요. 확인을. 그래서 그거 압축 문자만 쭉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줄도록 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카페 들어오라니까 한 번도 안 들어왔대. 이 카페 공인간 카페만 사랑하지 말고 내 카페는 뭐 유료화하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카페가 아니에요. 강의도 없어 거기는. 자료만 올려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인간 카페도 활용하시고 다음 카페는 재진국어방도 활용하면 돼요. 거기에 보면 문법의 압축 문자도 있고 어문 교정의 압축 문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운받아 갔거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문법에 대한 압축 문자 거기 프린트물로 이따 준비가 되면 이거 복사 시설 되어 있죠? 준비되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가 있냐면 조유조방, 조위조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위라는 말은 조음 위치고 조방은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이죠. 그때 대표적인 양치 경연우, 양치 경연우 있죠. 조방은 뭐예요? 파파마 비유, 앞자만 딴 거야. 앞자만. 그래서 외우면 쉬워. 파파마 비유. 뭐 헷갈리면 안 돼? 이때 앞에는 파열음이고 뒤는 파차름이다. 이때 파차름은 파열음과 마차름이 섞여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뒤를 파차름으로 본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외워두면 된다. 따라서 외울 때 조위, 조방, 양치 경우는 파파마 비유 할 수 있죠. 또는 조위, 양치 경우는 저방, 파파마 비유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자, 거기에 있는 것이죠. 63페이지 날개단에 그 두 번째 문제 있어 없어? 확인 문제 있지. 거기 뭐로 나왔어? 소리내는 자리에 따른 자음의 분류가 잘못된 거 나왔잖아. 그렇다면 뭘 외우지 않으면, 이것을 외워놓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헷갈릴 수 있겠다. 그 중에 여기다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조위, 양치 경우는 파파마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중력 테스트 물어볼게.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자음은 소리내는 자리에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OX? X! 그렇죠. 우리 학생 대단한 순발력이야.
유음은 뭐야? 소리 내는 방법의 분류자.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나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지에 출제될 때는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것이 아닌 것은, 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는 것이 아닌 것 나오시겠지?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외운다. 자, 여러분들 그 자음 체계들 봐봐. 이 PPT를 좀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거 프로젝트 빔이 없어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겠어. 딱 띄워놓고 하면 좋은데. 자, 거기 보면 바다가자 보여? 자, 자음 체계도 봐봐. 자음 체계도 보면 바다가 보입니까? 바다가자 보이지? 그다음 어디로 어떤 바다로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결국 보면 여기서 가까운 바다는 어디야? 서해지. 서해로 갔으면 좋겠어. 서해. 자, 누가 갔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과 가면 안 되겠죠? 소문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 마누라야. 시작. 마누라야. 됩니까? 보여?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가, 여러분들? 보이죠? 마누라이야. 나가 밑으로 가 있잖아. 마누라이야. 됐죠? 자, 다시 한번 외운다.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이야. 됐나요? 마누라이야 할 때는 꺾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내는 자리, 소리내는 방법을 연상하면 좀 더 쉬워진다. 정리됐나요? 다시 한번 조의조방 양치경으로 파파마비우 바다가자 서해 마누라이야. 여기까지 한 템으로 딱 외우는 거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그러니까 조의조방 해놓고 그냥 하면 돼. 조의조방 양치경으로 파파마비우 바다가자 서해 마누라이야. 이때 라야 할 때 꺾어줘. 마누라이야. 꺾어줘야 라가 밑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0.01초 만에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그런 것을 대비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치경으로 파파며 조의조방 양치경으로 파파마비우 바다가자 서해 마누라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자음에 관한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의문의 체계 가운데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음과 모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리의 길이도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됐을 때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야기거리가 좀 있으니까 소리의 길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두 번째 시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